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처음 본 종업원이 당신의 생명을 구해준다면 말이에요. 그것도 누군가 당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 말입니다. 사장님, 그 음식 드시면 위험합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가 한 남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태민에게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말이죠. 45세에 성공한 건설업체 대표인 태민은 아내 서연희와 함께 결혼 기념일을 맞아 특별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을 기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죠. 촛불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그림자들이 테이블 위에서 춤추고 있었어요. 연희는 평소보다 더 아름답게 차려입고 있었고, 태민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달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맛있겠다. 연희가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민도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저녁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그때였어요. 작은 소년의 외침이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를 한순간에 깨뜨렸습니다. 사장님, 그 음식 드시면 위험합니다. 태민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려던 손을 멈추고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 종업원 한 명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들의 테이블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온한 순간은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다른 웨이터가 당황하며 그 종업원을 제지하려 했어요. 지훈아, 손님들께 폐가 되잖아. 하지만 박지훈이라 불린 그 23세 청년은 마치 생명이 걸린 일이라도 되는 듯 필사적으로 손을 뿌리쳤습니다. 태민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지훈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 알 수 없는 직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죠. 연희가 놀란 표정으로 몸을 뒤로 젖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말이에요, 사장님. 그 음식 절대 드시면 안 되세요. 지훈이 태민의 앞에 서서 간절한 눈빛으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웨이터가 사과하며 지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아이가 갑자기. 어서 나가자, 지훈아.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지만 웨이터는 이미 그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민은 6살 아이가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업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직감 때문이었어요. 연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설마 그 아이 말을 믿으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태민은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적인 능력이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음식을 포장해 주세요. 태민이 돌아온 웨이터에게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의아해했어요. 네. 포장 말씀이세요? 네, 포장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말 그 아이 말을 믿는 거야? 괜찮아.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태민이 아내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계속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나타난 아이가 하는 말을. 그냥 조심하는 거야. 태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민은 계산을 마치고 포장된 음식을 들고 일어났어요. 아내와의 저녁 식사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으로는 지훈이라는 작은 청년에 대한 궁금증이 자라나고 있었죠. 도대체 20살 남짓한 종업원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요? 레스토랑을 나서며 태민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지훈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그 청년은 폭풍처럼 나타났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민은 포장된 음식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연희는 여전히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맴돌고 있었어요. 지훈의 절박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 의뢰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훈의 그 절박한 표정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이틀 후, 검사 결과는 태민의 직감이 옳았음을 증명했어요. 스테이크에서 치명적인 양의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양이면 성인 남성도 몇 시간 내에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농도였어요. 태민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보다 젊은 종업원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그는 지훈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청년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자신을 노리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작은 은인에게 제대로 된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태민은 레스토랑 주변을 3번째 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지훈을 찾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죠. 혹시 며칠 전에 여기 온 젊은 종업원 기억하세요? 지훈이라고 불리던. 태민이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아이요. 가끔 이 근처에서 보이던 아이인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요? 네, 바로 저쪽 대학병원입니다. 신경외과 중환자실에. 매니저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할머니랑 살면서 가끔 병원에 와서. 태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이 식물인간인 어머니를 두고 있다니. 그래서 그렇게 절박한 눈빛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신경외과 중환자실 앞에서 태민은 간호사에게 지훈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훈이요? 아, 그 아이 매일 오후에 옵니다. 간호사가 중환자실 안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계신 박미소 환자분의 아들이에요. 박미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태민의 세상이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20년 전 대학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벚꽃이 피던 캠퍼스, 함께 걸었던 산책로, 그리고 마지막 날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까지요. 박미소라고 하셨나요?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아세요? 태민은 답할 수 없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박미소는 그의 첫사랑이었고 가장 깊이 사랑했던 여자였으며 그리고 자신이 바보 같은 오해로 헤어져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모습은 25년 전 그 아름다운 미소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창백한 얼굴에 각종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한때 그토록 생기 넘치던 눈은 감겨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채로 잠들어 있는 그의 첫사랑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상태인가요? 태민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요. 뇌 손상이 심해서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2년 전. 그때 지훈이 21살이었겠군요. 아직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셈이었어요. 태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버지는 안 계신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미소 씨가 혼자 키우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지금은 할머니가 지훈이를 돌보고 계시고요. 지훈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그렇다면 미소는 22년 전쯤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가 그 사람을 잃고 혼자 지훈을 키워왔던 거네요. 태민의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작은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지훈이었죠.
청년은 작은 꽃다발을 든 채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민을 보자 눈이 커졌어요. 아저씨, 그때 그 아저씨예요. 지훈이 달려왔습니다. 태민이 무릎을 꿇고 청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지훈아, 너를 찾고 있었어. 정말요? 왜요? 내가 내 생명을 구해줬거든.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어. 지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안 드셨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훈아. 태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걸 알았니? 음식에 위험한 게 들어있다는 걸? 지훈이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태민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아저씨는 착한 사람 같으니까 말해줄게요. 청년은 레스토랑 뒤편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다가 우연히 들은 여자의 목소리. 그 사람에 넣어 절대 들키면 안 돼.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태민의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던 모습까지요. 그 아줌마가 누구였는지 기억나니?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쁜 아줌마였어요. 아저씨랑 같이 앉아있던 그 아줌마요. 태민의 혈관 속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희. 3년간 함께한 아내. 자신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신뢰했던 여자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입니까? 정말 확실하니?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 아줌마가 뭔가를 음식에 넣는 걸 봤어요. 아저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연희가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권했던 것, 그 사이 혼자 테이블에 남아 있었던 것, 그리고 태민이 음식을 포장하려 할 때 보였던 당황스러운 반응까지. 지훈아, 이 이야기는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지훈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해요. 태민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바라봤어요. 운명이란 참으로 기구한 것이었죠. 자신의 첫사랑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되었다니. 지훈이 꽃다발을 들고 어머니의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태민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청년과 미소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연희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지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태민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태민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미소와의 재회는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훈. 그 청년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죠. 집에 도착하자 연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늦었네요,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연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태민이 대답했어요. 아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숨기려 애썼죠. 요즘 뭔가 이상해요. 연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니에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태민에게는 그마저도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태민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다만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그 후 며칠 동안 태민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연희의 행적을 추적하게 했고 회사 내부에서도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을 것이었죠.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온 보고서는 태민의 최악의 예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연희가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이준석과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들, 비밀스러운 만남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둘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었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 거야? 연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태민만 없으면 회사도 재산도 모두 우리 것이야. 준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너무 위험하지 않아?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완벽한 계획이니까. 그날 레스토랑에서 실패한 건 예상 밖이었지만 다른 방법도 있어. 태민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태민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지훈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섣불리 움직인다면 그 청년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태민은 지훈을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거나 청년이 할머니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나곤 했어요. 지훈은 태민을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었고 그 순수한 미소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태민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죠. 아저씨는 왜 자꾸 여기 와요? 지훈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지훈이가 보고 싶어서. 태민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리고 내 엄마도 보고 싶고. 엄마를 아세요? 태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전에 알았던 사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깨어나면 아저씨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순간 태민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의 순수한 믿음, 어머니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자신을 향한 무조건적인 신뢰까지. 이 모든 것이 그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후 태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희와 준석의 계획을 미리 차단하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 순진했습니다. 태민이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을 때 담당 형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독살 시도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독을 섭취한 건 아니죠. 하지만 명백히 독이 검출되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20살 남짓한 청년의 증언을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녹음 파일도 불법 녹음의 소지가 있어서 태민은 절망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처벌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태민이 경찰서에 다녀온 다음 날 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해망상, 아내와 동업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심, 심지어는 횡령 의혹까지 제기되었죠. 태민이 요즘 이상해졌다더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피해망상이 심해졌다는데 연희와 준석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어요. 태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그의 주장을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게 만드는 완벽한 역공이었죠. 태민은 고립되어 갔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조차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가 수집한 증거들은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 태민은 평소와 같이 지훈을 만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년과의 만남은 이제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어요. 회사에서의 고립감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클수록 지훈의 순수한 미소는 그를 더욱 붙잡아 주었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은 어수선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응급실 쪽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태민이 익숙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훈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태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가던 길에 차에 치였다고. 지금 응급실에서 수술 중이에요. 태민은 미친 듯이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는 지훈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태민을 보자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우리 지훈이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갑자기 차가 인도로 돌진했다는데. 다른 아이들은 피했는데 우리 지훈이만.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세요. 태민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때 한 형사가 다가왔어요. 혹시 피해자와 어떤 관계신가요? 아는 사이입니다. 태민이 대답했죠. 사고 상황이 좀 이상해서요. 목격자들 말로는 차가 의도적으로 인도로 돌진한 것 같다고 하는데.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태민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수술은 6시간이나 계속되었어요. 태민은 할머니 곁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자신이 지훈과 가까워진 것을 누군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훈이 유일한 목격자라는 것도 말이죠. 밤이 깊어서야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어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머리 외상이 심각해서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상태로. 태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훈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작은 천사가 어머니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그를 짓눌렀죠.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훈을 보며 태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작은 몸, 창백한 얼굴. 바로 옆 침대에는 지훈의 어머니 미소가 같은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모자가 나란히 의식 없는 상태로 누워있는 모습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지훈아. 태민이 청년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미안해. 아저씨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태민이 돌아보니 연희가 서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태민에게는 그 표정마저 가짜로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혹시 아는 아이인가요? 연희가 물었어요. 아는 아이야. 태민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요? 그리고 요즘 자주 외출하시는 것도 이 아이 때문인가요? 연희의 질문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태민은 아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 아이가 나를 구해줬거든. 구해줬다뇨? 그날 밤 레스토랑에서 말이야.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연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음식에 넣은 독말이야. 태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어, 연희야. 연희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진정했어요. 여보,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보는 게. 스트레스?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준석과 바람 피우면서 나를 죽이려 한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해지셨네요. 연희는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태민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말이죠. 이 아이는 내가 한 일의 유일한 목격자였어. 태민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려 한 거지. 정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집에 가서 쉬세요. 연희가 돌아서려 하는 순간 태민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연희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모르겠다는 거야? 연희가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차가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연희가 속삭였어요. 그 아이는 이제 말도 못하는데. 그 말과 함께 연희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멈춰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연희는 정말로 자신을 죽이려 했고 지훈을 해친 것도 그녀였어요. 그날 밤 태민은 지훈의 침대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있으면서 맹세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지훈과 미소를 지켜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상태는 악화일로를 걸었고 의사들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했어요. 며칠 후 태민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훈의 사고 관련 수사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지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운전자는 음주운전 상태였고 우발적 사고로 처리되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이제 확신했어요. 연희와 준석은 단순한 불륜 커플이 아니라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 타겟은 분명히 자신이었어요. 태민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서 넷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미소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의료기기에 의존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의사들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지 못했죠. 왜 하필 이 아이들이? 태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태민은 갑작스럽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소와의 과거, 지훈의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청년이 보여주었던 자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죠. 혹시? 태민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민은 개인 병원을 찾았어요. DNA 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훈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자신의 타액 샘플을 제출하며 그는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요. 정확한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 3일은 태민에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는 여전히 연희와 준석이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고 집에서는 연희가 평소와 다름없는 척 연기를 계속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가짜이고 위선적인 상황 속에서 태민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 날 오후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부친 확률 99.99%입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 순간 태민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지훈이 정말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미소와의 사랑에서 태어난 자신도 모르게 23년간 떨어져 살아왔던 친아들이었어요. 병원 복도에 주저앉은 태민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절망,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기적적인 사실과 그 아들이 지금 죽음의 경계에서 헤매고 있다는 잔혹한 현실이 충돌했죠. 내 아들. 내 아들이었구나. 태민이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연희와 준석이 자신에게 한 모든 것들이 더욱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고 자신의 아들을 해쳤으며 자신의 첫사랑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죠. 중환자실로 돌아온 태민은 지훈의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그 작은 얼굴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들, 미소와의 사랑의 결실이었던 아이를 말이죠. 지훈아, 아빠가 늦었어. 태민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아빠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을게. 그는 미소를 바라봤어요. 한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홀로 키워내려 했던 강인한 여자였습니다. 미소 역시 연희와 준석의 악행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게 되었어요. 미소야,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태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태민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연희와 준석에 대한 복수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모든 것들. 독살 시도, 배신, 불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해친 것까지. 법은 이미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경찰은 지훈의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고 독살 시도에 대한 증거들도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웠죠. 심지어 태민 자신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해야겠군. 태민이 중얼거렸어요. 이제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해쳤으며 법조차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자신이 직접 응징해야 했어요. 태민은 지훈과 미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어요. 연희와 준석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었죠. 회사로 향하는 길에서 태민은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과장은 10년 넘게 태민을 보좌해온 충직한 부하였고 무엇보다 태민의 현재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과장, 나 좀 만날 수 있나? 물론입니다, 사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태민은 휴대폰을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공격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질 생각이 전혀 없었죠. 연희와 준석이 자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면 이제 그들도 모든 것을 잃을 준비를 해야 할 때였어요. 아니, 잃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멸될 준비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태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사업가 강태민이 아닌 아들을 지키려는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남자, 그리고 배신당한 자의 분노를 품은 복수자로서의 모습이었죠. 한적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태민은 김 과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음울한 분위기가 태민의 마음과 묘하게 어울렸어요. 10분 후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김 과장이 자리에 앉으며 태민의 얼굴을 살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김 과장.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한테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연희와 준석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나? 김 과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사장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저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 태민이 테이블 위로 탐정 보고서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도 있고. 김 과장이 보고서를 훑어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런. 독살 시도까지. 김 과장. 태민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어. 그냥 당하고 살거나 아니면 직접 해결하거나. 사장님 말씀은 법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직접 나서야 해. 김 과장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들을 직접 해치지는 않을 거야. 대신 그들이 서로를 파멸시키게 만들 거야. 태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연희와 준석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켜서 그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하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요? 간단해. 둘 다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할 거야. 위기가 닥치면 사랑 따위는 금세 사라지거든. 태민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그들에게 각자 다른 정보를 흘려줄 거야. 상대방이 자신을 배신하려 한다는 정보를.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당히 치밀한 계획이군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내 도움이 필요해. 태민이 김 과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물론 위험한 일이야. 거절해도 상관없어.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을 10년 넘게 모셨는데 지금 배신할 수는 없죠. 무엇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태민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김 과장. 우선 준석의 비서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해. 태민이 말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그가 지훈의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희와 준석의 통신 기록,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을 더 자세히 파악해야 해. 그들의 약점을 찾아야 하거든. 김 과장이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분열 작전은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증거를 더 확보한 후에. 태민이 답했습니다. 완벽해야 해. 한번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들은 2시간 동안 세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연희에게는 준석이 경찰에 자백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짜 정보를 흘리고 준석에게는 연희가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조작된 증거를 제공하기로 했죠.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먼저 자백하는 쪽이 감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법적 조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과장이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준석의 비서가 지훈의 사고 당일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김 과장이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태민이 사진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역시 우연이 아니었어. 그리고 연희와 준석의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사고 전날 밤에 긴 통화를 했더군요. 좋아.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네. 태민이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연희부터 시작할 거야. 태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녀에게 준석이 배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거야. 조작된 증거를. 준석에게는 언제? 연희가 동요하기 시작하면 그때 준석에게도 움직일 거야. 타이밍이 중요해. 태민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내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해쳤으며 법조차 그들을 막을 수 없다면 내가 직접 응징해야 한다고. 김 과장. 네, 사장님. 이 일이 끝나면 지훈과 미소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고 싶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입니다. 이미 몇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를 위한 미소가 아니라 아들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아버지이자 연인의 미소였죠.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거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그날 밤 태민은 지훈과 미소를 마지막으로 보러 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복수극 동안에는 자주 오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지훈아, 미소야. 태민이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으며 속삭였어요. 아빠가 모든 걸 해결할게. 너희들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중환자실을 나서면서 태민은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곳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승리해서 그들을 깨워낼 거라고. 이제 게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태민의 복수가 시작된 것은 연희와 준석의 일상을 예리하게 관찰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조작된 가짜 증거 대신 그들의 진짜 행동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의심을 심어 나가기로 했어요. 준석은 실제로 개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있었죠. 회사의 법적 리스크와 태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상담이었습니다. 태민은 이 사실을 파악하고 완벽하게 이용했어요. 화요일 오후 연희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김 과장이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연희 이사님, 이번 주 스케줄 조정 건으로 말씀드리려고요. 김 과장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참, 준석 이사님이 요즘 개인적으로 바쁘신가 봐요. 자주 외부 미팅이 있으시던데. 외부 미팅이요? 네,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쪽으로 정기적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개인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가 봅니다. 연희가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률사무소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약속이 있으신 것 같던데요. 김 과장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연희는 준석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왜 변호사를 만나야 할 일이 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준석과 만났을 때 연희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법적 자문 받고 있다며? 준석이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김 과장이 스케줄 얘기하다가 언급하더라. 무슨 일로 변호사를 만나는 거야? 그게. 준석이 머뭇거렸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문받을 일이 있어서. 사실 준석은 태민과의 법적 분쟁 가능성과 자신들의 관계가 들킬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있었지만 연희에게는 차마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요. 연희는 준석의 당황한 모습과 애매한 대답을 보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죠. 회사 일이면 회사 법무팀이 있는데 굳이 외부 변호사를.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같은 시기 태민은 준석에게도 의심을 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연희가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위해 큰 돈을 인출한 사실을 파악한 태민은 이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목요일 아침 준석이 자신의 차에 올랐을 때 조수석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희의 은행 인출 영수증이었어요. 3억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적혀 있었죠. 준석은 확실히 어제까지 자신의 차에 그런 게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연희가 어제 저녁에 잠깐 자신의 차를 빌렸었는데 그때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연희가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왜? 준석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준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야, 최근에 큰 지출 있었어? 응. 왜 갑자기? 차에서 은행 영수증을 봤는데 금액이 꽤 크더라. 연희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거 개인적인 투자건이야. 무슨 투자? 그리고 왜 나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확실해지면 얘기하려고 했어. 준석은 연희가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숨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태민은 김 과장을 통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오후 김 과장이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연희 이사님, 준석 이사님 법률 상담건 말인데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자백 조건이나 합의 방안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혹시 무슨 법적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요. 연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석이 법적 문제로 자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혹시 자신들의 일과 관련된 것일까요? 같은 시간 준석의 책상 서랍에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연희가 해외 투자 컨설팅 회사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메모였어요. 거기에는 급한 자금 이동, 해외 계좌 개설, 신속한 처리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죠. 준석이 그 메모를 발견했을 때 연희가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준석아.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 일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준석이 경직되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냥. 혹시 모르잖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대비라니? 무슨 대비? 연희는 준석이 이미 자백을 고려하고 있다는 김 과장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길 생각은 없겠지? 무슨 소리야? 준석이 놀라며 반박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하지만 연희에게는 준석의 과격한 반응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준석도 연희를 뜯어봤습니다. 연희야, 혹시 해외 투자 계획 있어? 해외 투자? 연희가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만약 우리가 당분간 조용히 지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연희가 섬뜩했습니다. 조용히 지낸다는 게 혹시 어디론가 피한다는 뜻이야? 그런 게 아니라. 준석아, 설마 나 혼자 두고 도망갈 생각은 아니겠지?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서로를 의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생존 본능이 사랑보다 먼저 작동하기 시작했죠.
2주간의 의심과 오해가 쌓인 상태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금요일 밤 연희가 준석에게 전화했어요. 준석아, 우리 한번 제대로 얘기해보자. 나도 그 생각이었어. 준석이 대답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디서 만날까? 조용한 곳에서. 별장으로 오면 어때? 아무도 없고 조용히 얘기할 수 있잖아. 좋아. 내일 저녁에 만나자.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연희는 준석이 자신을 배신하려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준석은 연희가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둘 다 아직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기에 마지막으로 솔직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태미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별장에서 만나서 서로에 대한 모든 의심을 터뜨리게 될 것이었죠. 이제 그들이 스스로 끝을 낼 거야. 태민이 김 과장에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될 거야. 토요일 저녁 7시 준석의 별장에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두 사람의 사랑의 둥지였던 이 공간이 오늘은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될 예정이었죠. 준석이 먼저 도착해 거실에서 연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여전히 연희를 사랑하지만 2주간 쌓인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죠. 오후 8시 연희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표정도 무거웠습니다. 왔구나. 준석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응. 연희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때 그토록 뜨겁게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앉아. 준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연희가 소파에 앉자 준석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거실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로.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준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이상해졌어. 준석아. 연희가 준석을 직시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혹시 나를 의심하고 있어? 준석이 잠시 망설였어요. 의심이라기보다는 내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숨기는 게? 해외 투자건도 그렇고 갑자기 큰 돈을 인출한 것도. 준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연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거야? 만약 우리 일이 들통나면 혹시 혼자서 어디론가 갈 생각은 아니겠지? 뭐라고? 연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내가 배신자라는 거야? 연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준석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알아? 준석도 일어섰습니다. 연희야, 진정해. 나는 그냥 진정하라고. 연희가 비웃었어요. 내가 변호사랑 만나서 자백 조건 얘기하고 다닌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알아? 준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김 과장한테 들었어. 내가 법률사무소에서 자백 조건이니 합의 방안이니 하는 얘기를 했다고. 연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는 왜 숨겼어? 연희야, 그건 오해야. 준석이 급하게 말했어요. 내가 자백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준석이 망설였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연희가 더 화낼 것 같았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담받는 거였어. 만약의 경우? 연희가 다가섰습니다. 무슨 만약의 경우? 만약 우리 일이 들통나면. 그래서 나를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야? 아니야. 준석이 소리쳤어요. 나는 너를 지키려고 했던 거야. 지킨다고? 연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백 조건 알아보는 게 나를 지키는 거야? 준석이 답답해했어요. 연희야,
내가 오해하고 있어. 나는 오해? 연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것도 오해야? 그것은 준석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는 문서였어요. 사실은 태민이 조작한 것이었지만 연희에게는 진짜로 보였죠. 이게 뭐야? 준석이 문서를 받아보았습니다. 나는 이런 걸 받은 적 없어. 거짓말하지 마. 연희가 소리쳤어요. 내 책상에서 찾은 거야. 준석이 문서를 읽어보니 자신이 연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런 문서를 본 적도 만든 적도 없었죠. 연희야,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준석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야. 또 거짓말이야.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석아, 나는 너를 믿었어. 진짜로 사랑했어. 그런데 넌, 나도 널 사랑해. 준석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연희야,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라고? 연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그럼 내가 해외로 도피 준비한다는 것도 오해야? 뭐? 준석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내 책상에서 찾았다던 그 메모 말이야. 해외 계좌 개설이니 급한 자금 이동이니 하는 거. 준석이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 둘 다. 둘 다 뭐?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거야. 준석이 외쳤습니다. 연희야, 우리가 속고 있어. 연희가 잠시 멈췄어요. 속고 있다고? 그래. 내가 그런 문서를 만든 적 없고 너도 해외 도피 계획 같은 건 없잖아. 연희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태민이? 그럴 거야. 태민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진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2주간 쌓인 의심과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연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했다는 건 사실이잖아. 너도 마찬가지잖아. 준석이 반박했어요. 너도 날 의심했으면서. 그건 내가 먼저 이상하게 굴었기 때문이야. 말도 안 돼. 너도 나한테 숨긴 게 있었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태민의 조작을 깨달았지만 그동안 서로에 대해 품었던 의심과 상처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어요. 연희야, 솔직히 말해봐. 준석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어? 아니면 처음부터 태민의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야? 연희가 뒤로 물러섰어요. 뭐라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대답해봐. 내가 나한테 한 말들이 진심이었어? 너는 어때? 연희의 목소리도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했어? 아니면 태민을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공범이 필요해서 나를 이용한 거야? 공범? 준석이 격분했어요. 독살 계획을 처음 꺼낸 게 누구야? 그건 내가 먼저 태민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잖아. 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말한 적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소리치며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나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았을 거야. 연희가 외쳤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유혹하지 않았다면 태민을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준석이 연희의 팔을 잡았어요.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손 놔. 연희가 준석을 밀쳤습니다. 준석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벽장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순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준석아! 연희가 놀라서 다가갔어요. 하지만 준석은 분노와 고통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일어나면서 벽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어요. 골프채였죠. 이제 끝이야, 연희. 준석이 골프채를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중 하나는 여기서 끝나야 해. 연희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어요. 준석아, 진정해. 하지만 준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까지 그를 더욱 광기로 몰아넣었어요. 연희가 옆에 있던 꽃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이 모든 게 내 탓이야. 준석이 골프채를 휘둘렀어요. 연희가 꽃병으로 막으려 했지만 골프채의 힘이 더 셌습니다. 꽃병이 박살나며 연희의 팔에 상처가 났어요. 연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고통이 뒤섞인 상황에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격투를 벌였어요. 연희가 준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준석은 넘어지면서 연희를 끌어안았죠. 두 사람은 바닥에서 뒤엉킨 채 서로를 해치려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가 가장 증오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준석은 머리를 벽에 재차 부딪혔고 연희는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었어요. 거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나란히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제 분노도 사랑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후회와 공허함만이 남아있었죠. 연희야. 준석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연희도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았나 봐. 얼마 후 별장에는 완전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태민은 차에서 내려 별장을 향해 걸었어요. 그의 복수가 완성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별장 앞에 도착한 태민의 마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묘한 공허함이 그를 감쌌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지훈과 미소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태민은 별장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중요한 일이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을 되찾는 일이었죠. 복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민은 매일 아침 병원을 찾아 지훈과 미소의 곁을 지켰어요. 연희와 준석의 죽음은 언론의 사업 파트너 간의 갈등으로 인한 비극적 사고로 보도되었고 태민에게는 아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복수였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별장에서 돌아온 그날 밤부터 태민은 이상한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복수를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지훈과 미소가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스위스의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든 환자분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일 당장 준비하자. 그는 지훈과 미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있는 스위스 병원으로 이송할 계획이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어요. 이제 그에게는 오직 그들을 깨우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죠. 그런데 이송을 하루 앞둔 그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태민이 평소처럼 중환자실에 들어서는 순간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의사가 급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태민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가 깨어났어요. 태민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새벽에 갑자기 눈을 뜨더니 지금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태민은 미친 듯이 지훈의 병실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7개월 만에 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훈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창백했지만 분명히 깨어있는 모습이었죠. 아저씨. 지훈이 태민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태민은 지훈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태민이 청년의 손을 잡으며 흐느꼈어요. 정말 깨어났구나. 아저씨, 울지 마세요. 지훈이 태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괜찮아요. 지훈아.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 아빠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DNA 검사도 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지훈이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때 옆 침대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돌리자 미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달려와 미소를 검사했어요. 이상해요. 뇌파가 급격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것도 의학적으로는. 엄마! 지훈이 갑자기 외쳤습니다. 엄마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로부터 1시간 후 미소도 눈을 떴어요. 지훈아. 미소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태민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태민아. 꿈이 아니지. 미소야. 태민이 미소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야. 우리 모두 살아있어. 지훈이는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태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 모두 함께야. 미소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 지훈이 미소의 품에 안겼어요. 엄마가 깨어났어요. 그리고 아빠도 찾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3년간 떨어져 살았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의사들은 이 기적적인 회복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후에 찾아온 평안이었죠. 2달 후, 세 사람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지훈은 완전히 회복되어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고, 미소도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민은 거실에서 지훈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미소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상이었습니다. 아빠. 지훈이 크레용을 들고 말했어요.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만났을 때가 정말 신기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를 보자마자 꼭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운명인 것처럼요. 태민이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의 마음이었나 봐. 그럼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영원히. 미소가 거실로 와서 세 사람이 함께 안겼어요.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지훈이 잠든 후 태민과 미소는 발코니에서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 기적 같아. 미소가 태민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니. 그래. 태민이 미소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지훈이를 혼자 키우면서 항상 미안했어. 내가 지훈이의 아빠라는 걸 말하지 못해서. 그런 말하지 마. 너 혼자서도 지훈이를 훌륭하게 키웠어. 이제 우리는 함께야. 그것만으로 충분해. 태민은 생각했어요. 복수 과정에서 그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희와 준석이 그에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은 그의 생명과 재산이었지만 그가 되찾은 것은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가 되찾은 것은 잃어버렸던 모든 사랑이었습니다. 미소야.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물론이지. 이제는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과거의 아픔과 복수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남아 있었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와 선량한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